엄마,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오세요. 좋은 식당에서 밥 사드릴게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부르더니 고급 레스토랑에서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사는 여의도 아파트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말하더군요. 엄마, 지금 엄마 혼자 살고 있는 그 집 저희 주세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혼자 그 집 가지고 계시면 뭐해요?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 영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기적이라니요.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안 돼. 나는 못 줘. 그 집은 내 집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릉집 저희 안 주실 거면 여기 왜 계세요? 나가세요. 영호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식사 비싼 거 사드리느라 돈 많이 썼어요. 돌아가는 택시비랑 기차값은 엄마가 내세요. 영호가 현관문을 열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더러 당장 나가라는 거였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8살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강릉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아요. 20평짜리 빌라지만 저한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부터 식당을 운영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죠. 그렇게 평생을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였으니까요. 아들 영호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몸도 많이 힘들어졌어요. 남편도 허리가 안 좋아지고 저도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죠. 평생 일궈온 식당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라고 생각했어요. 식당을 팔아서 번 돈으로 이 강릉 빌라를 샀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는 집이었죠. 남편은 그 바람을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이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읽는 모습, 부엌에서 제가 만든 밥 냄새를 맡으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빈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이 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지면서 외로움도 덜해졌어요. 명숙이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명숙이랑 같이 시장도 가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수다도 떨었죠.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졌어요. 제 아들 영호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며느리 은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영호는 명절에만 왔어요. 설날하고 추석, 1년에 딱 2번입니다. 전화로는 항상 바쁘다고 했죠. 회사 일이 많다고, 주말에도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요. 며느리 은주도 직장을 다녔으니까 더 그랬을 겁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봤죠. 명숙이랑 동네 할머니들이랑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영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제가 먼저 전화해도 바쁘다고 금방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영우한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서울 한번 올라오세요. 영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서울은 왜? 무슨 일 있니?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좋은 식당에서 밥 한번 사드릴게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요.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준다니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했어요.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부르는데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번 주 토요일에 기차표 제가 이미 예매해놨어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묘했습니다. 왜 갑자기 서울에 오라고 하는 걸까요? 명절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제가 혼자 사는 게 걱정돼서 그러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을 나서서 강릉역으로 갔습니다. 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주말이라 여행객들이 많았죠. 영호가 예매해준 기차표를 확인하고 KTX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은 쾌적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이 어떤 식당으로 데려갈까? 며느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플랫폼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영우와 은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반가웠어요. 엄마, 여기요. 영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영우에게 다가갔죠. 오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기차가 편해서 괜찮았어. 영우는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역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차 안에서 영우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이야기, 요즘 바쁘다는 이야기, 은주도 잘 지낸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강남 어딘가였습니다. 건물이 정말 높고 화려했어요. 저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호가 저를 안내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죠.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런데 처음 오시죠? 영호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응, 처음이야.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테이블마다 간격이 넓었습니다. 직원이 저희를 안내해서 창가 자리로 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높은 곳이었죠. 메뉴판을 펼쳐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1인당 20만 원이었습니다. 코스 요리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영호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제가 살게요. 맛있는 거 드세요. 영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은주도 옆에 앉아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어색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사준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접시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작은 접시에 음식이 조금씩 담겨 나왔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양이 적었죠. 저는 이런 음식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사주는 거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영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이야기,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주도 끼어들어서 자기 직장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어요. 커피도 함께 나왔죠.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비싼 식당에 데려왔을까요? 명절도 아닌데 말이죠. 엄마, 식사 맛있으셨어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었어. 고맙다. 다행이네요. 이제 저희 집에 가요. 집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영호가 계산을 하고 저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갔어요. 차로 30분쯤 걸렸죠.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더니 말이죠.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정말 컸어요. 경비실을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이 넘는 높은 곳까지 올라갔죠.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서 영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엄마, 얼른 들어오세요. 영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30평쯤 되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거실이 넓었고 가구들도 고급스러웠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큰 창문이 있었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와, 여기 뷰가 정말 좋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이 반짝이고 건너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이었죠. 이런 곳에서 아들이 살고 있다니 뿌듯했어요. 엄마, 앉으세요. 과일 깎아드릴게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푹신했어요. 은주가 부엌으로 가더니 과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과와 배를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아왔죠.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은주야. 저는 과일을 먹으면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텔레비전도 크고 식탁도 멋있었어요. 부엌도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잘 해놓았더라고요. 역시 젊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영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과일을 먹으면서 기다렸죠. 영호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달랐어요. 식당에서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 지금 강릉에서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 혼자 살지.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익숙해졌어. 영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죠. 엄마, 강릉 집 파시고 여기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강릉 집을 팔라니요. 뭐, 집을 왜 팔아?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롭잖아요.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고요. 여기 와서 저희랑 같이 사시면 편하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오늘같이 맛있는 거 자주 드시게 해드릴게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서울에 오라고 한 거였어요. 비싼 식당에서 밥을 사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 집을 왜 팔아? 나 거기서 잘 살고 있어. 엄마,
5년이나 혼자 사셨잖아요. 이제 그만 올라오세요. 싫어. 나는 거기가 좋아. 친구들도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왜 팔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에요. 남편의 손길이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걸 어떻게 쉽게 파나요?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웃던 얼굴이 사라졌어요. 은주도 눈치를 보더니 영호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영호야, 그게 어떤 집인 줄 알아? 네 아버지랑 평생 같이 살던 집이야. 그걸 어떻게 팔라고 하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속상했어요. 엄마. 영호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 집, 저희 주세요. 뭐, 어차피 나중에 저희 줄 거잖아요. 지금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지금 달라니요. 엄마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혼자 그 집 가지고 계시면 뭐해요?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 영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기적이라니요.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게 이기적이라고요. 어머니, 그 집 팔아서 다른 데 투자하면 더 가치 있어요. 그냥 놔두면 아까워요. 저희가 그 돈으로 더 큰 집 사고 어머니도 편하게 모시고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은주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에 오라고 한 거였어요. 비싼 밥을 사준 것도, 집에 데려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 강릉 집을 빼앗으려고 말이죠. 안 돼. 나는 못 줘. 그 집은 내 집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엄마. 영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저희랑 같이 살자는 건데 왜 그러세요? 엄마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낫잖아요. 같이 살자는 게 아니잖아. 내 집을 빼앗으려는 거잖아. 빼앗다니요.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저희 거예요. 영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기 거라니요. 그럼 지금 저는 뭔가요? 그냥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는 계속 눈치만 보고 영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 얘기는 그만하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기분 좋게 밥 먹고 왔는데 왜 그래? 그런데 은주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까처럼 공손하지 않았어요. 냉랭했죠. 식사 다 하셨으면 이제 그만 가세요. 뭐, 시간도 늦었잖아요. 저희 내일 출근해야 돼요. 얼른 가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주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강릉 집 저희 안 주실 거면 여기 왜 계세요? 나가세요. 은주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영호는 뭐라고 해줄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를 말릴 줄 알았어요. 엄마, 이제 가세요. 영호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마저 그렇게 나오니까 기가 막혔어요. 오늘 식사 비싼 거 사드리느라 돈 많이 썼어요. 돌아가는 택시비랑 기차값은 엄마가 내세요. 저는 멍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아까 그 밝게 웃던 사람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영호야. 가세요. 엄마. 집 안 주실 거면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요.
영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더러 나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알았어. 간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죠. 정말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으니까 막막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까 깜깜했습니다. 해가 진 지 오래였어요. 시계를 보니까 벌써 8시였습니다. 어떻게 강릉에 가야 하나 막막했죠. 서울 길은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우선 저는 도로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손을 흔들었지만 택시가 안 섰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마다 예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불이 들어온 택시를 보면 손을 흔들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계속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한 30분쯤 그렇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서네요. 요즘은 택시 어플로 불러야 돼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래 주시겠어요? 고마워요.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이리저리 눌렀어요. 잠시 후에 택시가 왔어요. 어르신, 이 택시 타세요. 정말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쁜데 이렇게 도와주고.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인사를 하고 택시에 탔습니다. 기사님한테 서울역으로 가달라고 했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투, 며느리의 냉정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9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매표소로 갔어요. 강릉 가는 기차표를 사려고 했죠. 지금 강릉 가는 기차 있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강릉 가는 기차는 다 매진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강릉에 가야 하는데요. 입석은 있는데요. 입석 괜찮으세요? 입석이라니요. 서서 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입석이라도 주세요. 저는 표를 끊었습니다. 가장 빨리 출발하는 9시 30분 기차였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가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었어요. 다들 주말에 강릉 놀러 갔다 오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당연히 없었죠. 복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앞 공간에 자리를 잡았어요. 서서 가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죠. 2시간을 서서 가야 한다니 막막했습니다. 기차가 달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화장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비켜서야 했죠. 몸이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아침에는 기분 좋게 서울에 왔습니다. 아들이 밥도 사준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돌아가고 있었어요. 입석 기차를 타고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기차 안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2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곧 강릉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됐어요. 드디어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역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집 주소를 말했죠. 택시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보였어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내 집에 가면 되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냄새였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그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까요? 아들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며느리도 차갑게 당장 나가라고 했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강릉 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 주면 나가라고 했어요. 그게 제 아들이고 며느리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뭘 잘못했나요? 울다가 지쳐서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어요.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이 저한테 뭘 해준 게 있나요? 평생 저한테 받기만 했잖아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의도 아파트 말이에요.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말입니다. 그 집은 원래 남편이 장만한 거였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 몰래 조금씩 비상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땅을 샀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허름한 땅이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너져가는 건물 하나 있는 곳이었죠.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땅 문서를 발견했거든요. 그 땅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엄청난 가치가 된 땅이었습니다. 그 땅 위에 고급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부동산을 제가 상속받았죠. 법적으로 제 명의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강릉에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이 집이 좋았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그 여의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제 명의로 된 집이에요. 저는 아들한테 그냥 살라고 했습니다. 집세도 받지 않았어요. 관리비도 아들이 내는 거였지만 제 집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줄도 모르고 더 달라고 했어요. 제 강릉 집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공짜로 살고 있으면서 말이죠. 정말 화가 났어요.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울 속에 제 눈이 울던 눈에서 단호한 눈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결심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에 닿으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드디어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거든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인 말이죠.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친구 명숙이가 전화했지만 안 받았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조금 나아 보였죠. 집을 나서서 강릉역으로 갔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샀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좌석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고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어요. 여의도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리 찾아둔 부동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택시가 그곳으로 향했죠.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저는 여의도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 아파트요. 좋은 아파트인데요.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 됩니다. 잘 받으면 10억 5천까지도 가능해요. 돈은 상관없어요. 그냥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빨리요? 그럼 가격을 조금 낮춰야 할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빨리 팔아주세요.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 사는 분이 계시네요. 이 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제 아들이에요. 집은 제 명의인데 아무 문제 없죠? 아, 네, 명의가 어머니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릉에 살고 있어요. 계약할 때 전화 주시면 그때 다시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강릉으로 돌아와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명숙이랑도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려왔죠. 계속 무시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집 보러 왔다고 하는데 전화 좀 받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알았나 봐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엄마, 지금 집 보러 사람들이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그래, 나 집 팔려고 내놨어. 뭐라고요? 내 집이니까 내가 파는 건데, 왜? 그럼 저희는요? 저희 어디서 살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건 너네 사정이야.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지. 엄마, 넌 그 집이 누구 집인지 까먹고 있었나 봐. 내 집이야. 그동안 공짜로 살았으면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저희 당장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지. 남의 집에 살면서 왜 더 달라고 했어?
내 강릉 집까지 뺏으려고 했잖아. 엄마, 그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집 사시겠다는 분이 나왔어요. 가격은 10억 2천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좋아요. 바로 계약할게요. 그럼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죠. 부동산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영호와 은주였어요. 영호와 은주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정말 갈 데 없어요. 그래서, 엄마, 제발요. 계약 취소해 주세요. 은주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이미 계약 끝났어. 한 달 안에 나가. 저는 두 사람을 지나쳐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영호가 소리쳤어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그 돈도 다 저희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러셔도 나중엔 다 저희 거라고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죠. 영호가 뻔뻔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은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받을 거니까요. 엄마가 지금 뭘 하든 결국엔 저희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끝까지 저러는구나 싶었어요.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서 강릉행 기차를 탔어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의미 있는 곳에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들 말대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명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나야, 할 얘기가 있는데 내일 만날 수 있어? 그래, 만나자. 다음 날 명숙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명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호가 그랬다고? 믿을 수가 없네. 나도 믿기지 않았어. 그래서 집을 팔아버린 거야? 응. 이제 계약금 받았어. 명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너가 당할 이유가 없지. 나 결심했어. 이 돈 나를 위해서 쓸 거야.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 해. 저는 명숙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명숙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크루즈 여행.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제대로 놀아보자. 명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크루즈. 정말. 응. 계약금으로 충분해. 친구들 다 데리고 가자. 와, 영자야. 정말 좋겠다. 저는 바로 여행사에 연락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상품을 알아봤어요. 일본으로 가는 4일짜리 크루즈였습니다. 명숙이랑 동네 친구들 5명이서 가기로 했어요. 다들 좋아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크루즈는 처음이라고 했죠. 출발 날이 됐습니다. 저희는 인천항으로 갔어요. 크루즈 배가 정말 컸습니다. 배에 올라타니까 다른 세상 같았어요. 방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강릉에서 매일 바다를 봤지만 배 위에서 보는 바다는 달랐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배를 흔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배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도 봤어요.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죠. 일본에 도착해서 관광도 했습니다. 온천에도 갔어요. 몸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풀렸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다시 인천항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야. 나도 즐거웠어. 강릉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집이 완전히 팔렸는지 확인하려고요. 잔액을 보니까 10억이 넘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었죠.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이 돈을 그대로 주고 싶지 않았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독거노인 복지재단을 찾아봤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여름에 선풍기도 보내주고 겨울에 난방비도 지원해주는 곳이었죠. 저도 혼자 살아봐서 압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시려고요? 5억 원이요. 전화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5억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5억 기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며칠 후에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감사패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양했어요. 그냥 좋은 곳에 쓰이면 된다고 했죠. 제 이름을 밝히고 싶지도 않았어요. 5억을 기부하고 나니까 5억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했어요. 먼저 제 강릉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낡은 부분을 고치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화장실도 새로 만들었어요. 집이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보면 좋아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카페를 차리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요. 평생 식당을 했으니까 카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무 테이블을 놓고 편한 의자도 놓았어요. 창문을 크게 내서 바다가 잘 보이게 했죠. 학원에 다니면서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죠. 한 달 정도 배우니까 웬만한 커피는 다 만들 수 있었어요. 빵도 직접 구워서 팔기로 했습니다. 오븐도 샀어요. 빵 만드는 것도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 식당 하면서 요리를 많이 했으니까 금방 배웠죠. 카페를 열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 줬어요. 할머니들이 와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떨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왔죠.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눴어요. 재밌었습니다. 일하는 게 행복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에 가는 게 기다려졌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영우였습니다. 한 달 만에 전화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카페. 내가 차린 카페. 카페요. 엄마가 카페를요. 응. 요즘 카페에서 일해. 엄마, 설마 그 돈 다 쓰신 거예요? 영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응. 다 썼어. 뭐라고요? 10억이 넘는 돈을요. 그걸 어떻게 다 써요? 응. 기부도 하고 여행도 갔어. 집도 고치고
카페도 차렸지. 미쳤어요. 엄마.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쓴 건데 문제 있어? 옆에서 은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어머니 돈 다 썼대? 영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 지금 10평짜리 집에서 살아요. 서울 집값이 비싸서 저희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왜 남한테 줘요? 기부는 무슨 기부예요? 아들한테 줘야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너희 주는 게 더 아까워. 기부하는 게 훨씬 나아. 엄마, 저희 진짜 힘들어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해. 내가 왜 너희 걱정을 해야 해? 엄마 정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희 힘으로 살아.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죠. 저는 커피를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더 이상 아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겁고요. 친구들이랑 가끔 여행도 갑니다. 크루즈 여행이 너무 좋아서 또 가기로 했어요. 독거노인 복지재단에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제 기부금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름에 선풍기를 받고 기뻐하시는 분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뿌듯합니다. 이제 후회 없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아들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게 쓴 거죠.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끝없이 반복되지만 매번 다른 모습이에요. 제 인생도 그래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바다도 주황색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죠. 저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리모델링한 집은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었죠. 아들 영호는 이제 연락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전화가 왔지만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습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받을 뿐이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영호가 달라질까요? 자기 잘못을 깨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호의 몫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제가 행복한 길을요. 남은 인생을 제대로 후회 없이 살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제 하루가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